안녕하세요. 저 생명공학부의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 탐색, 그다음에 여러 학과의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오늘 오전에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공학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그다음에 저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명공학부에서 진행되는 강의 중에 샘플로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고 그냥 예로서 생명공학이란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눠졌고요. 첫 부분은 저희 생명공학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파트는 제 강의 내용, 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전공을 정하시지 못한, 어떤 나의 진로를 정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공학과에 진행을 하시기에 공학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하셨을 경우에 가실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셨죠, 그죠? 어젯밤에도 식사를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감기 걸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을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젯밤에 드신 식사, 오늘 아침에 드신 식사 모두 다 생명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물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약을 드셨을 때, 혹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을 때 모두 다 생명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물들입니다. 산업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우세한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투자가 굉장히 많고 그쪽 분야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여러분들의 핸드폰, 컴퓨터,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해줍니다.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고프죠? 그러면 핸드폰을 찾질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으로 구글링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 낫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생명공학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해주는 기초산업이고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그 산업 규모가 최근 들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증가하고 있지만 원래 큰 시장입니다. 반도체 시장, 무슨 자동차 산업, 철강, 예전에는 없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발전을 하긴 했지만 산업 규모, 원래의 이 인류의 산업 규모로 쳤을 때 가장 큰 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산업은 원래부터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훨씬 더 보시다시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생명공학의 산업의 크기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공학을 진행을 하면 어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기로는 생명공학 회사를 들어가거나 제약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전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런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축산업의 규모만 해도 여러분들 고기 안 드시는 분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우유 안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곡물 생산, 여러분들 밥 안 드시는 분은 없고요. 밥이 싫은 사람은 빵을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치중에 있지만 전 세계적 규모로 봤을 때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모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온 분야는 최근 생명공학 산업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말고도 최근에 더 발전한 BT 분야의 산업 분야가 여러 약물 개발 산업이라든지 혹은 농업이라든지 혹은 기능성 식품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에 부응해서 많은 대학들이 최근 학문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인 학문과 바이오 분야에서요, 전통적인 학문과 최신의 분야를 모두 골고루 발전시키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1953년부터 생명공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학부를 설치를 했고 현재 엄청난 수의 석박사를 배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생명공학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거의 한 30분에 가까운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우리의 생명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식품 산업서부터 곡물, 그다음에 축산, 거기서부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의료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실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내용의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 학문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진로를 정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생명공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제안드리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진로 선택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공부하고 싶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분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 과정을 나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과정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고는 있지만 나의 진로를 평생의 진로를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명공학에 관련이 있다면은 어떤 첨단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어떤 학교에 어떤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연구를 바로 뛰어드시기보다는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넓은 분야의 어떤 나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분야의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나의 생명공학 안에서의 나의 또 어떤 진로, 어떤 나의 관심사항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분야,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통적인 학문서, 전통적인 바이오 학문서부터 최신의 바이오 학문까지 모두 다 골고루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연구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누어집니다. 동물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분자생물공학. 동물생명공학은 사람과 동물을 위한 바이오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동물의 생산 숫자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동물에 관련된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식물생명공학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분자생물공학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체가 어떻게 분자 수준에서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동물, 식물 말고 또 다른 개인 미생물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넓은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저희는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자 이걸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몇 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거든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 학점만 채우시면은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넓은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순히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 생명공학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를 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있지만 그 최근의 연구에 대한 더 그 요구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최근 연구를 수행하시는 교수님들 혹은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턴십, 그 다음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인턴십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 다닐 때 그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다음 이 회사가 아니면 이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기회로 대학과 어떤 공동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공학 졸업 후의 진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구소에 갈 수도 있고 생명공학 관련된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기관 법조계에 갈 수도 있고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결국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진로 상담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로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제가 제일 진로 상담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 진로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에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대학원으로 또 진학을 하거나 혹은 뭐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거의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 분야의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 분야의 바이오 전공한 친구들이 필요한데 오지를 않는다. 왜?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최첨단, 최신의 생명공학 분야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 분야에만 찾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길이 좁죠. 그렇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그다음에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말고도 훨씬 넓은 분야의 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직종들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진로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저희 학과 그다음에 생명공학의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에 다녀보고 그다음에 저도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그다음에 우리 또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고 하면서 가장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든 풀어내요. 외국에 나가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사고를 굉장히 깊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혹시 생각이 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부족한, 가장 부족한 뭐가 있을까요? 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좀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에 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게끔 하고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우리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오면은 대학원 시스템은 이제 연구 시스템으로 가. 이제 더 이상 책을 보고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지식을 넣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되고 내가 연구 분야를 찾아야 되고 그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열려 있어요. 질문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돼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같은 개념에서. 학생들 가리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를 풀어는 봤는데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좀 많이 부족한 점 같고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문제 해결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은 이 뒤에 제 강의 내용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줄기세포입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교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바이오보다는 최신 학문에 가깝습니다. 줄기세포는 제일 처음 보고가 된 거는 1960년에 캐나다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수이식에 대한 기본 개념, 골수이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줄기세포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줄기세포의 발전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 전 국민들한테 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뭔지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줄기세포의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잘 자라야 되고요. 아무 세포든 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체에 있는 세포여야 되겠죠. 잘 자라는 세포, 그 다음에 다른 세포로 바뀔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로 정의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우리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의는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처음에 줄기세포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세워놓은 정의입니다. 자, 줄기라는 말, 스템, 영어로 스템이죠, 그죠? 나무가 있으면은 커다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브랜치가 있고 그 밑에 뿌리, 루트가 있고 하나가 되는 커다란 이 기초가 되는 이 구조 자체를 나무에서 줄기라고 부르죠. 그걸 스템이라고 부르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하죠. 우리 몸이. 그죠? 수정란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갈라져서 우리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단순히
A라는 세포가 B라는 세포로 바뀌는 게 아니고 A라는 세포가 일단 증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세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미생물처럼 작은 수정란 크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분열을 해야 되고 분화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자, 늘 제가 매 학기마다 10점짜리 100점 문제 중에 10점짜리 문제로 내는 그 문제입니다. 자, 줄기세포를 정의하는 두 가지 요인을 쓰시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아주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줄기세포의 특성 두 가지, 분열하는 거, 세포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 분화하는 거, 세포의 종류가 바뀌는 거.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조혈모 세포죠, 그죠? 우리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 우리 몸의 세포는 피는 늘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늘 분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누가 그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느냐? 우리 몸에 있는 뼈에 있는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고 그 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 세포가 다양한 10가지 종류에 넘는 혈액세포로 분화를 하는 과정이죠. 자, 분열은 세포가 수가 늘어나는 과정, 분화는 세포의 종류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세포를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이 줄기세포는 굉장히 강력한 연구제고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개념에서 탄생한 게 재생의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의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망가진 조직을, 망가진 세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늘릴 수 있고 원하는 세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식이란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간 이식을 받고, 그다음에 뭐 신장이 문제가 있으면 신장 이식을 받잖아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간을 아무나 줘요? 신장을 아무나 줍니까? 그냥 냉장고 열면은 있는 조직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나한테 맞는 조직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되더라도 그게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줄기세포라는 개념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학문을 만들어낸 게 바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줄기세포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줄기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몸의 다양한 발달 단계, 그다음에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에서 관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줄기세포의 개념은 수정란에서부터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수정란 중에서도 수정이 되고 한 닷새 정도가 배아가 발생을 하면은 이 배반포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가 엄마 자궁벽에 착상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자, 요 단계에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껍질과 안에 세포 덩어리, 한 200~300개 정도 되는 세포 덩어리로 구성되는 이 단계인데, 밖에 껍질은 엄마 자궁벽과 함께 태반을 만들고 양막을 만드는 구조로 바뀌고요. 이 안에 200~300개의 세포 덩어리가 실제로 태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세포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 세포를 꺼내서 분리해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세포는 굉장히 잘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우리는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줄기세포가 바로 이 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줄기세포, 여러분들 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줄기세포, 여러분들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수세포, 가장 대표적인 골수세포가 성체줄기세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뇌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소장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요. 근육에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몸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줄기세포가 존재합니다.
잇몸에도 있고요, 머리카락 모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포 안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들을 분리해서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왜냐하면은 얘네들 예비군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건이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걔를 대체하기 위한 아예 소수의 예비군들을 준비해 놓는 게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얘네들이 늘 잠자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세 번째 타입의 종류의 줄기세포가 바로 제대열 줄기세포입니다. 아기들 태어나면은 탯줄에 존재하는 그 굉장히 독특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어차피 이 제대열은 탯줄은 버리는 거죠, 그죠? 탯줄은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버리느니 거기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서 보관을 해두면은 나중에 어떤 이유서든지 간에 이 세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보관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이제 간호사가 와서 제안을 하는 게 이거를 보관하겠느냐라고 하는 제안들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줄기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줄기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줄기세포는 크게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 분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줄기세포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때 배아 때 분리된 줄기세포하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혹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분리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있고요.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치매로 사망한 노인의 80대 노인의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관찰이 됐다 그래요. 그 정도로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어떤 병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걸 논해 두고 배아에서 분리한 줄기세포와 여러분들 몸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비교해 볼게요. 어떤 측면에서 분화능과 분열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잘 분열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배아 때가 더 분열을 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화능을 봤을 때 다른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 상식적으로 배반포 단계가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죠? 이게 나중에 설명될 이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장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이 세포들이 줄기세포의 정의에는 만족을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체줄기세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달이 끝난 태아 단계, 태어나서 신체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얘기합니다. 각 기관에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혈모세포, 중간엽 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등 다양한 것들이 지금까지 관찰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혈줄기세포, 우리 골수에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걔네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여러분들 소장에 굉장히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소장 상피세포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뇌에 굉장히 신경 줄기세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라고 하는 부위,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부위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몸에 왜 줄기세포가 필요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뇌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뇌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줄기세포들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 뇌의 어떤 두부의 외부의 충격에서 손상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 뇌에서 줄기세포가 활성화돼서 손상 부위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장에 필요할까요?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이해가 돼요. 그죠? 적혈구가, 예를 들어 적혈구는 3개월 이상을 못 삽니다. 분해가 돼요. 비장에서.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 그런 꾸준한 어떤 재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혈줄기세포는 필요해. 근데 왜 우리 소장에는 이렇게 줄기세포가 많을까요? 소장에 어떤 뭔가 손상이 많이 일어나나요? 어떤 충격이 많이 오나요? 내가 너무 많이 먹나? 그것 때문에 줄기세포가 필요한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소장 상피에 왜 줄기세포가 많이 필요하냐? 요걸 이해하시면 우리 몸에 왜 줄기세포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먹죠? 그죠? 속에 앉아서 토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오, 아까워. 먹게 돼요? 굉장히 역겹죠. 그죠? 그리고 시큼하죠. 그죠? 왜냐하면 위산이 섞여 있고 분해가 되는 중간에 어떤 산물인데 그걸 아깝다고 먹질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소화액이나 그다음에 위산 같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굉장히 우리 살갗 같은 데 닿으면은 위산이 지금 pH가 2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손상을 줄 정도의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리 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 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소장으로 가죠. 걔네들이라고 배겨나겠어요? 여러분들 토하는 그것들이 맨날 자기 얼굴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오래 살 수 있겠어요? 특히 소장 상피, 이 융터를 감싸고 있는 이 상피 세포들이, 그죠? 얘네들이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얘네들의 수명이 닷새입니다. 닷새.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닷새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닷새 동안 살고 죽으면은 누군가가 대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우리가 소화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닷새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되냐? 융털의 가장 첨부에, 바닥부에 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세포들이 분열을 해요. 다다다다 분열을 하고 분화를 해요. 소장 상피세포로. 그 다음에 올려보냅니다. 쭉 올라갑니다. 융털 끝까지. 그리고 이 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닷새예요. 딱 도달하면 떨어져 죽어요. 계속해서 분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분열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분화가 적어도 1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는 어떻게 분화를 하느냐. 자, 소장 상피는 단순히 그냥 상피세포 한 종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호막을 만드는 어떤 디펜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어떤 타입의 세포도 필요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세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한 5가지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줄기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 5가지 종류로 분화를 해서 올려보내서 닷새 동안에 생존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다. 혹은 계속해서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그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 점막 안에 후각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걔는 신경세포의 일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굉장히 민감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하려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속에 있어야 되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세포가 바로 후각상피입니다. 여러분들이 꽃향기만 맡지 않잖아요. 그죠? 옆에서 누가 방구를 뀌면 방구 냄새도 맡고, 화장실 들어가면 지독한 냄새도 나고, 어쩌다가 길거리 가다가 매연 냄새도 맡고,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독성이 높은 화학 물질들입니다. 걔네들이 끊임없이 노출이 돼요. 냄새를 맡아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럼 그 세포들은 그 독성 물질들, 지독한 냄새들을 맡고 전달해주고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방구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다시는 화장실 지독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포들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포들도 줄기세포입니다.
분열을 하고 분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성체줄기세포가 여러분들 몸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몸에 많지는 않아요. 소수지만 굉장히 분열을 잘하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줄기세포를 꺼내서 내 몸에 찌를 수 있다. 내 몸에 다시 이식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게 거부 반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고 증폭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면은 나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많지 않고 굉장히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늘 우리 몸을 치료해 주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저기 스로틀이라고 해서 어떤 그 도마뱀처럼 꼬리 자르면, 팔 자르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줄기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를 우리가 쉽게 분리해서 쉽게 이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떤 특정 일부의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분리를 하고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치료제로서 많이 개발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에 지방세포 많죠, 그죠? 맞나요? 많은 분들도 있고 뭐 적은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리포석션이라고 지방 흡입을 합니다. 그다 버려요. 근데 거기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줄기세포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줄기세포의 어떤 종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혈, 탯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줄기세포의 소스로 활용, 면역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질환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대부분 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종류로 넘어가서 배아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분리가 되는 세포입니다. 굉장히 잘 자라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로 다 분할을 합니다. 머리카락 세포까지 심지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의 목적, 실험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세포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 많죠. 그 중에서 뭐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 췌장에 있는 베타셀, 인슐린을 만들어낸 세포가 죽기 때문인데 인슐린 매일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셀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식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 세포가 인슐린을 맞는 필요성을 평생 동안 제거를 해준다면 엄청난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요.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 자라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췌장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모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한 가지의 세포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신경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파킨슨병 환자한테 특별하게 죽는 신경세포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구실에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세포를 만들어서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다가 이식을 하면은 치료가 돼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을 했을 때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동물 수준, 그러니까 쥐, 그다음에 원숭이, 심지어 사람한테 임상 적용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포의 종류, 세포의 원천은 배아줄기 세포는 아니었어요. 성체줄기 세포에서 분리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최근 2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성체줄기 세포를 가지고요. 근데 성체줄기 세포의 문제가 뭐죠? 우리가 도파민 신경세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 뇌에서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환자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이전의 연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낙태아 있죠. 낙태아의 뇌에서 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을 해요. 성공을 했어요. 낙태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이거 물리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성체줄기 세포가 많이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배아줄기 세포로 가는 거죠. 많이 만들면 돼요. 많이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이 임상시험이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요.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고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이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킨슨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건너 분명히 파킨슨병 환자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던 그 인슐린 만들어내는 세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 얼마나 많아요. 심근세포도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심근세포를 만들어서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에서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는 뭐냐면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잘 자라는 세포가 뭐죠? 쓸데없이 잘 자라는 세포? 암세포죠. 그죠? 얘가 줄기세포는 원래 언제 자라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뭔가 잘못될 경우에는 암세포처럼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테라토마라고 하는 고형 암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관찰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자, 배아줄기 세포를 어떻게 얻느냐. 배아를 깨야 되는데 발생 중 배아를 깨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거냐. 자, 일반적으로 배아줄기 세포는 불임 클리닉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엄마 자궁에서 착상시키지 않은 잔여 배아가 있어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20개 정도를 제작을 한 다음에 한 5개 정도를 착상을 시키고 나머지 한 15개 정도를 보관해 놓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나머지는 사실 쓸모가 없죠. 2년 동안 법적으로 냉동 보관을 하게 돼 있고 2년 후에 폐기를 합니다. 의료 폐기물로요.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듭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윤리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종교에 계신 분들은 생명을 깨는 일이다. 이거는 살인과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아기가 될 수 있는 애인데 누구의 권리로 얘를 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규제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부모들의 동의를 얻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기관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생산을 했는데 허락을 받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줄기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가 만능은 아니에요. 종양도 생길 수 있고 면역 거부. 왜냐하면 결국 내 세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배아 파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잘 자라고 잘 만들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안 자라고 분리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분리가 되고 증폭이 되면은 사람한테 쓰기 좀 쉽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장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만들고 그 대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을 하는 과정이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면역 거부 반응 문제, 내 세포가 아니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게 1960년에 연구, 이 사람의 연구, 존 거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이 체세포 이식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마리에서는 난자를 꺼내고 한 마리에서는 체세포의 핵을 꺼내고 그 핵을 난자의 핵을 제거한 다음에 이식을 하면은 수정란이 돼요. 얘를 가만히 두면은 죽어요. 근데 얘를 뭔가 조작을 해주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개구리는 A, B 난자를 준 개구리 혹은 체세포에 핵을 준 개구리. 핵을 준 개구리죠. 그죠? 왜냐하면 핵이 DNA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난자는 세포 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개구리 B입니다. 클로닝, 복제. 그러면은 이 세포는 이 개구리는 얘하고 동일한 거니까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의 조직을 꺼내서 이식을 하면 문제가 이론적으로 없는 거죠. 그거를 줄기세포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난자를 받습니다. 내 핵을 넣어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죠.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든 세포는 내 겁니다. 나한테 이식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면역 거부 반응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난자는 누가 줄 거냐.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수정란은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 기술이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난자를 어떻게 얻느냐. 윤리적인 문제를 전혀 극복을 못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어떤 연구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핵치원 기술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예요. 하지만 나의 줄기세포입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얻느냐. 윤리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를 깨는 문제에 대해서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금지를 시켜요. 더 이상 만들지 마라고 금지를 시키고 미국 전체에서 엠브리오 연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제 엠브리오도 그러니까 배아도 못 쓰고 줄기세포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난자도 못 얻고 깨지도 못하고. 근데 나의 세포는 면역 거부가 없는 세포는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딜레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다음 문제가 뭐냐. 난자를 쓰지 않고 배아를 깨지 않고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자, 이 사람 여러분들은 학계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없던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난자 필요 없어. 내 세포 그 뭔가를 넣어서 얘를 줄기세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뭘 넣을 거냐? 유전자를 넣어야 되겠지. 그 유전자는 뭐냐? 배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2만 가지가 넘는데. 근데 이 사람이 24개를 골라내요. 24개 중에 4개를 골라냅니다. 완벽한 조합을 찾아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기를 찾아냅니다. 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머리카락 하나 뽑아놓고 가세요. 아니면 피를 뽑아놓고 간다든가. 그러면 3달 후에 제 연구실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줄기세포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대신 가서 정부에 가서 허가는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은 한 3천만 원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 연구실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은 없어요. 자기네들 연구가 바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그 정도로 굉장히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체세포, 암호체세포, 구강상피를 긁든가 아니면 심지어 소변을 보면 거기서 세포를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카락, 피, 우리 몸에 있던 어떤 세포든 꺼내서 이 사람이 찾아낸 4개의 유전자만 도입을 하면은 약 한 달 후에 줄기세포가 완성이 되고요. 그 세포를 불려서 특성 분석까지 완료하는데 3개월 정도가 듭니다. 그 세포는 여러분 세포입니다. 여러분이 엠브리오일 때, 배아일 때와 거의 동일한 세포입니다. 자,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배아 안 쓰고요. 난자 안 쓰고, 배아 안 깨고요. 내 세포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배아줄기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 잘 자라고, 잘 분화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다 해결되어 있지만, 몇 개의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2005년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자,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던 그 문제, 그 한계는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됐고요. 이 사람이 만든 이 기술을 가지고 아까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도파민 세포, 척추 손상을 위한 세포, 그 다음에 안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 만들어서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 사람의 세포, 면역 거부가 최소화된 세포. 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점을 거의 없어요. 몇 개의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많은 과학자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병 걸린 사람, 그다음에 불치병 걸린 사람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질환에 한해서 이런 질환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얘도 어떤 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아기들 소화지 신경질환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기 환자한테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약이 없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질환인데 몇 개의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어떤 학문적인 얘기는 많이 생략을 하고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런 한 분야에 꼭 굉장히 제가 어떤 면접 같은 걸 보면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써놓는 학생들한테 어떤 특별한 분야, 전 줄기세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연구들 중에 줄기세포 아니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니면 암을 해결하겠다.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잠정적인 해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을 하면은 또 반복이 돼요. 4년 졸업 전에 내일이 졸업식,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 보셨죠? 문제가 있으면은 혹은 나한테 닥쳐진 어떤 숙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나의 잠정적인 해답을 찾으세요. 해답은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